철학 대 철학 20. 미래란 우리에게 뭔가. 베르그손 레비너스. 마음에서 찾은 시간의 비밀. 시간이란 뭔가.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져보았겠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란 뭡니까? 아는 것 같다가도 설명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우리도 시간에 대해 사유하면서 좌절을 느낀다. 그럼에도 시간은 존재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서양 철학에서 시간을 숙고하려면 어거스틴의 관점을 오해할 수 없다. 시간의식이라는 책에서 후설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의식의 분석은 기술적 심리학과 인식론의 오래된 교차점이다. 여기에 놓여있는 곤란한 점들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문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최초의 사람은 어거스틴이었다. 그의 고백록 제11권 14장에서부터 28장은 시간 문제에 몰두하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지식을 과시하는 현대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노력한 이 위대한 사상가보다 더 탁월한 연구는 없기 때문이다. 후설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철학적으로 시간을 성찰한 최초의 공로는 어거스틴에게 가야 한다. 마음은 기대, 지각, 기억이라는 기능을 통해 기대한 것으로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기억해 둔다. 사실 미래의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누가 부정하나. 그러나 불구하고 마음은 미래의 일에 대한 기대를 이미 하고 있다. 또 과거의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누가 부정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다. 또 현재의 시간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다가 지나가는 것인 까닭에 길이가 없음을 누가 부정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지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에 미래의 존재는 그것을 통과하여 과거의 존재로 변천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란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곤 한다. 과거라고 하면 지나가 버린 때를, 현재라면 이 순간을, 미래라 하면 오지 않는 때를 가리킨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객관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과거, 현재, 미래란 주관적이라고 본다. 우리의 마음이 가진 세 가지 능력, 기억, 지각, 기대의 능력이 없다면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그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어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거는 없다. 어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다면 현재가 없을 것이다. 또 거친 눈보라를 맞으며 스키를 타면서 설사면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없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지각하는 순간, 기대하는 순간 등은 자체로서 현재라는 점이다. 어제 일을 기억할 때 나는 어제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이다. 내일 약속을 기대할 때 나는 현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과거는 현재의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의 현재이며 미래는 현재의 미래라고 말이다. 그의 통찰이 중요한 것은 그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과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한 점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서양 철학이 폄하해온 시간을 긍정적 계기로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플라톤 이래 서양 철학은 공간을 중시했고 시간에 대해서는 폄하했다. 플라톤에게 본질을 의미하는 에이도스 자체가
본다는 뜻인 이데아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사진을 찍으면 확인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공간적인 것이다. 에이도스 이데아가 영어권에서 모양을 의미하는 폼이라고 번역된 것도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거스틴은 공간보다 시간을 중심적으로 사유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베르그손에 이르러 시간은 공간을 제치고 핵심 철학 범주로 승격한다. 놀라운 사건이다. 하지만 어거스틴에게 있어 시간이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베르그손에게 있어 시간은 모든 존재자들의 근본적인 본질로 사유된다. 베르그손, 미래란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활짝 핀 장미를 보자. 이 순간 우리는 시간적인 것이 아닌 공간적 뭔가를 보게 된다. 장미꽃은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장미꽃을 보면 우리는 초라한 장미꽃 줄기를 본다. 이전에 꽃잎들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가? 장미꽃이 어느 시간 동안 피었다가 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공간적인 것은 시간적인 것에 의해 파생된다는 통찰을 갖게 한다. 장미꽃이 시간적으로 자신을 전개하면서 남기게 된 흔적이 공간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물질과 기억에서 베르그손은 우리들을 현실 자체에 직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 자체라니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게 되는 공간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런 공간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현실 자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시간이 가진 힘이었다. 설탕이 녹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자. 창조적 진화의 한 부분이다. 설탕물을 한 잔을 마시고 싶을 때 내가 서둘러 본들 소용이 없으며 설탕이 녹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사실은 교훈을 지닌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물질계의 모든 역사에 걸쳐 적용되는 수학적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나의 조바심, 나에게 속하는 지속의 어떤 부분과 합치된다. 그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고 체험적인 것이다. 이 베르그손의 논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체험된 시간과 시계의 시간의 차이를 봐야 한다. 2시간 동안 상영되는 1시간 반 동안 상영되는 두 편의 영화를 보게 되었다고 해보자. 하나는 너무 재밌어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벌써 끝났네 라고 말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어 라고 지루하게 보는 영화였다. 베르그손은 바로 이 체험된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시간이라고 말한 것이다. 시간이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계가 상징하는 것처럼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 질적인 시간, 체험된 시간을 지속이라고 불렀다. 이거야말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들의 본질이라 보았다. 창조적 진화라는 책의 제목처럼 베르그손은 모든 존재자들이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역동적 변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았다. 베르그손이 사유와 운동에서 모든 것들이 실제적 지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인간인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지속을 가지고 있다. 설탕이나 장미꽃은 모두 지속이라는 질적인 변화 속에 있는 존재자라 할 수 있다. 설탕이 물에 녹는 시간은 나의 조바심, 나에게 속하는 어떤 지속의 부분과 합치되고 있다. 라고 베르그손은 말했다. 피곤함을 느끼는 나의 지속은 설탕물을 먹고 편안함을 느낄 미래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 녹는 지속을 견디기 힘들다. 역으로 만약 휴식을 취해 당분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나의 지속은 조바심을 치지 않을 것이다. 베르그손은 인간의 체험된 시간 혹은 지속이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인간의 지속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 사실 설탕이 녹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인간이 미래적으로 지향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거스틴에게 기대, 기억, 지각은 현재에 작동하는 의식의 세 가지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우리는 도래할 일들을 기대하고 지나간 일을 기억한다. 하지만 베르그손은 의식의 본질적인 시간성은 현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의식의 본질적 기능은 더 이상 없는 것을 붙잡는 것, 아직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고 보자. 베르그손에 따르면 이것은 앞에 들었던 음들을 기억하면서 오지 않은 음들을 기대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의 음을 지각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만 가능하다. 흐르는 물을 잘라서 현재의 물을 얻을 수 없듯이 말이다. 그렇게 얻은 물은 항상 이미 과거의 물인 것이다. 흐르는 물 혹은 음악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지속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면을 분리해내서 이해할 수 없다. 는 것이 베르그손의 말이다. 비록 베르그손이 기억의 기능을 강조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발판 정도이다. 물론 이 점은 지각 능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그는 다만 당신의 정신이 향해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라고 권고했던 것이다. 기억이든 지각이든 모든 것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염려와 기대에 종속되는 거라고 보았던 것이다. 창조적 진화를 주장한 베르그손에 어울리는 생각이다. 진화란 미래로 나아가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베르그손에게 있어 미래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창조적 진화 과정에서 정립된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베르그손의 논의는 사르트르에게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사르트르도 인간의 미래란 인간의 자유, 즉 미래에 기투할 수 있는, 프로젝트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레비너스, 미래란 타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베르그손으로부터 사르트르로 이어지는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특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자유를 긍정한다는 데 있다. 두 사람에게 인간 주체는 미래에 대한 신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런 낙관은 유아론적 견해가 아닐까. 과연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토하는 방식대로 전개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철학자가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다. 그는 우리의 기대나 프로젝트는 뜻하지 않은 타자의 개입으로 언제든 좌절된다고 보았다. 어렸을 때 레비나스는 도스토옙스키로 대표되는 러시아 문학에 눈을 뜨면서 철학적 의문을 가졌다. 그가 러시아 문학에 심취한 이유는 언젠가 고국 리투아니아가 러시아로 편입될 것을 예감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리투아니아어 대신에 러시아어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라 없이 떠도는 유대인 특유의 현실 감각이 발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때문에 그는 러시아 문학에 빠졌다. 지하생활자의 숙이라는 작품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세상에서 도피 한 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유아론적 삶을 기술하면서 우리 삶에 미치는 타자의 효과를 묘사했다. 레비나스는 도스토옙스키를 통해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배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타자의 철학을 개진하게 되었다. 타자의 문제를 핵심적인 과제로 도입했던 것이다. 그래서 베르그손이나 사르트르와는 다른 사유를 전개했다. 어떤 방식으로도 나의 손아귀에 줄 수 없는 것은 미래이다. 미래의 외재성은 미래가 절대적으로 예기치 않게 닥쳐온다는 사실로 인해서 공간적 외재성과는 다른 성격을 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는 베르그손으로부터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론들이 마치 시간의 본질적 특성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해왔지만 사실 이것은 미래의 현재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미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간과 타자. 미래는 마치 미개척지처럼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베르그손과 사르트르의 생각과 달리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한다.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도 나의 손에 쥐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에게 있어 미래는 외재적인 것이다. 미래는 창조적 진화가 작동하는 비어있는 공간 혹은 한번 미끄러지면 계속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빙판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미래란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거친 땅과 같다. 거친 땅은 내가 앞으로 내디딜 발걸음을 방해하는 타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타자는 항상 나의 기대나 예측을 좌절시키는 방식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비나스에게 있어 기대나 예측에 의해 적중되는 미래란 진정한 미래가 아니었다. 단지 그것은 미래로 투사된 현재라는 점에서 미래의 현재일 뿐이었다. 미래는 손에 거머쥘 수 없는 것이며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미래는 타자이다. 미래와의 관계, 그것은 타자와의 관계이다. 홀로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 순수하게 개인적인 지속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시간과 타자. 이제 레비나스는 왜 미래를 거머쥘 수 없는 것이라 보았는지 밝히고 있다. 그것은 미래와의 관계가 타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타자와 관계하면 우리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 과거나 현재의 모습과 다를 것이라고 직감하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앞으로 자기의 삶이 타자로 인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레비나스는 미래와의 관계는 타자와의 관계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레비나스는 홀로 있는 주체라는 사르트르 관점 혹은 순수한 개인적 지속이라는 베르그손의 관점을 공허하게 본다. 어떤 타자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비나스에게 타자란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축복의 대상이다. 타자가 나의 삶에 개입해 내 인생을 동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로부터 진정한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사르트르 본인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에게 있어 나의 자유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타자의 존재는 재앙이었다. 사르트르가 타자와의 마주침이 낳는 두려움에 주목하면서 지옥은 타자이다, 타자는 지옥이다 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지옥이라도 그것은 타자와 마주쳤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실 모든 타자와의 마주침이 우리를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타자의 마주침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 점이 바로 레비나스로 하여금 베르그손과 사르트르를 넘어서도록 만든 통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코멘터리. 본격적으로 시간을 사유했던 어거스틴으로부터 칸트, 후스알, 베르그손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고독한
주체의 내면과 관련된 것으로 사유되었다. 물론 베르그손만은 이런 내면적인 시간, 생생하게 체험된 시간을 전체 우주로까지 확장했다. 하지만 지속으로 표현되는 베르그손의 우주론적 시간은 지루한 영화나 흥미로운 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시간의식을 통하지 않고선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 있어 레비나스의 중요성이 분명하다. 그는 타자를 도입함으로써 서양 철학자들의 고독한 시간의식을 변화시켰다. 레비나스는 타자가 부재하다면 진정한 시간에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시간을 주체와 타자가 얽히는 삶의 공간에서 다루어야만 한다는 발상을 전제하고 있다. 시간이 우리의 고독한 내면을 떠나 공간과 엮이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공간은 주체와 타자의 상호 연관을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이다. 타자를 도입함으로써 레비나스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 불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이질적 두 가지 계기로 사유했던 서양 철학 전통과 다른 것이다. 플라톤에게 시간이 진료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공간은 형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상황은 복잡해졌지만 칸트 역시 공간과 시간을 이질적인 것으로 사유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외감을 통해 대상을 자신 밖의 공간 속에 있다고, 동시에 내감을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가 시간의 속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감성의 형식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칸트에게 공간과 시간은 구별되는 두 계기였다. 현대에 와서야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져 있던 공간과 시간이 결합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 이르러 시간과 공간은 통일체, 연속체로 사유된다. 이로 인해 이제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역동적인 변화의 장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구별되는 추상적 계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레비나스도 이런 발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과 타자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통일된 시공간이라는 관점에 대한 또 다른 철학적 표현이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의 사유전통 가운데 우주라는 개념은 흥미롭다. 이 개념은 전통 동아시아 사람들이 시간 공간을 통일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하나의 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라는 개념이 사방과 상하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리킨다면 주는 과거 현재를 의미한다. 결국 고대 동아시아인들에게 있어 우주란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시공간의 지평을 함께 나타내는 말이었던 것이다.